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자율 인하될 때까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기업에서 1월에 10만 3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한 달로는 2020년 9월 이후, 1월의 감원으로는 역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지만 대부분 테크 업계의 감원입니다. 푸드 스탬프로 불렸던 스냅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팬데믹 기간 중 받았던 추가 혜택이 3월부터 끊기게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 부모의 40%는 한 달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자녀 페이먼트를 대신 내줍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27살에서 26살에서 41살 사이인데 상당수는 부모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답했고 부모는 힘듭니다. 연방 수사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집에서 기밀 서류를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류는 압수했습니다. 기밀 서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20개 주 검찰총장이 월그린과 CBS에 낙태약을 우편으로 팔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스를 선택할 때 아무래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청취층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많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는 상당수의 수입이 고정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입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그룹의 분들은 어쩌면 지금 미국의 경기가 확 변한다던가 이자율의 변동 여부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경제 활동을 막 확장해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어떠한 월세를 받아서 저축하고 생활하고 넉넉히 사시는 분들이라도 사회의 이 같은 경제 현상은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핫한 뉴스는 그것이 경제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치 이슈이건 모두 명목상의 뉴스가 아니라 현실 자체의 뉴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연방준비제도가 0.25% 이자율을 다시 인상을 했습니다. 이건 98%의 경제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뉴스가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는 스탑핑 포인트냐 ongoing이냐 ongoing 쪽입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라고 얘기를 했지만 항상 이자율 인상 여부도 이자율을 인상하는 그 시점과 그 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 경제 데이터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연준 의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올해 이자율을 인상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2023년도 내내 5% 넘는 이자율이 된다는 그런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 없이 인플레이션을 내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야 돈이 없어서 물건을 안 사게 되고 물건을 안 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물건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스탑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고용인의 입장,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 저도 고용인이죠. 고용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실업률이 없이 일자리는 오히려 더 만들어지면서도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잡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같은 희망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임금이 올라가긴 하는데 실업률이 아니라 사람들을 막 해고하는 게 아니라 해고는 합니다. 해고 뉴스는 오늘도 나왔지만 그러한 것은 과잉으로 고용해 놨던 그런 분야의 해고라든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해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도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 임금 상승률은 지금 상승폭은 스탑을 했습니다. 임금이 지금 올라가긴 하지만 작은 폭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인플레이션, 급격한 물가 상승은 조금 잡힌 것 같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인 겁니다. 쟈 마켓이 확실하게 탄력이 있으면서요. 테크놀로지의 대규모 감원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지금 반세기 만에 최저 3.5%를 유지하고 있으니까는요. 12월 달에 감원이 뭐 조금 늘어났고 1월 달 감원도 이제 오늘 그 시간을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내일 더 디테일한 것이 나옵니다. 노동부에서 정부의 그 먼슬리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겠는데 연준의 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앞에 말씀드린 이제 인플레이션도 6개월 사이에 조금 잡힌 것 같고 뭐 일자리 잃어버리는 사람 많지 않고 임금 상승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사인들이 있는데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가? 왜냐하면 너무 뒤였기 때문에. 재무장관도 처음에 막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거 일시적인 거야 했다가 정말 말 그대로 된통 당했잖아요. 일시적이긴커녕 오래 지속됐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그래서 그리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뭐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징후가 있기도 있습니다. 이 임금, 이 문제입니다. 임금은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더 빠른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화요일에 희망적인 사인이 나와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뉴욕타임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임금이 2022년 마지막 3개월 동안 4분기 동안 1%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상승률로는 4.2%거든요. 4.2%. 이 점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률이 5%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건값과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이게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단서가 그런데 하나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아직 완전한 그렇게 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어 하는 쪽으로 보는 그 같은 그 징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임금 상승이 슬로우하거나 멈춰야지만 물가 상승도 멈추는가 여기에 대해서요. 보통은 빠른 임금 상승은 경제에 좋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처럼 봉급을 받는 사람 고용인에게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이 얘기했었던 것이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기업을 돈을 많이 벌어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가? 임금 상승률이 왜 정체돼 있는가? 이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21년도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진보가 너무 좋아하면서 야 드디어 균형이 맞아가는가 보다. 고용인에게도 좋네. 임금이 많이 상승됐네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임금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않았죠.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금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다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삶의 질은 낮아졌잖아요.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작은 돈을 받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게 생활하셨던 분들, 특히 서비스 업계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식당이라든가 마켓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위험 수당 같은 것이 늘어나고 해서 그분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임금이 올랐다고 결코 나의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4% 봉급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 더 높다면 그러면 이게 좋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물가 상승과 이 임금 상승이 도저히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6%를 임금 상승을 받았어도 물가 상승이 만약에 8%였다 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임금 상승이 4%였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이 2%였다 하면 나는 플러스 2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만 이 하나만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입안자들도 반복적으로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 이 하나의 이슈가 이 물가 상승의 전체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전쟁, 공급망 등등등.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임금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식당에서 지난 2년 동안 임금 상승이 식당에서 적어도 25%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손님들에게 이제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 임금을 상승할 수 있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식당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과 물가 인상에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임금 상승을 막아야지 되는데 이 급격한 임금 상승을 막는 그 방법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가 실업률이 크게 올라야지만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급격한 속도로 잃어버려야지만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고전적인 겁니다. 아주 고전적인 모델이에요. 그런데 다른 그룹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그 경제라는 것은 물가와 임금 간의 그 관계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팬데믹 이전에는 노동시장이 강했다. 노동시장이 강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도 낮았잖아요. 인플레이션도 2% 유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1970년대 오일 쇼크 있고 할 때는 그때는 실업률도 엄청 높았는데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엄청 높았잖아요. 뭐 하나 가지고 뭘 살 수 없을 그럴 정도로 뭐 휴지, 또 무슨 우유값 다 높았습니다. 실업률도 높은데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맞았던 공식이 지금 맞지 않는다. 지금 실업률이 아주 지난 50년 사이에 최저라고 이런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맞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를 겪어서 지금 실업률은 3.5% 12월 달에 50년 사이에 최저고 임금 상승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룰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이 그다지 크지 않고 임금 상승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게 지금 바라는 점이고 그러한 점들이 바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일부보단 조금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신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보겠어요. 몇 번 더 이자율을 올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몇 번 더라고 했지만 그 몇 번이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질나기는 하지만 뭐 실업률 낮고 임금 상승은 지속되면서도 물가 상승은 잡을 수 있다 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많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는 이거 대대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은 어떡하지? 그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적어도 이 물가 상승의 피크는 지났다는 데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물가 상승은 이제 다운 쪽으로 가고 있지 다시는 업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이건 이제 연중도 몇 번 지난번에 당해보고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그 점은 더 이상 물가 상승이 이것보다 더 큰 폭으로 빨리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는 데는 합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해드릴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잠시 뒤에 좀 사회적인 이슈부터 보도를 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그 3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는 이례적인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연방, 주, 로컬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그 미국인들에게 좀 경제적인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코비드 19 비상사태가 사라지면서 공식적으로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푸드 스탬프로 불렸던 과거에요. 스냅이라는 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받았던 혜택이 3월부터 대부분 끊기고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이번 달부터 끊겼습니다. 보조하는 거죠. 영양 보조,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맨 앞에 약자를 따서 스냅이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푸드 스탬프라고 했었고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이 같은 그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 스냅 수혜자가 4,20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전체적인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에서 4,200만 명이면은 꽤 많습니다.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도 이 수입에 따라서 이 스냅 그 혜택을 받고 계시고 장애인 분들 당연히 또 받고 계시고 시니어 시리즌 가운데서도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뭐 어떤 그 일정된 고정된 그런 수입이 있으신 분들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혜택이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한 달에 뭐 개인별로 $95까지도 됐다고 하고요. 추가로 가능하고 말씀드린 대로 가족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돈을 주는 것은 의회에서 돈을 주라고 연방정부니까요. 스냅 프로그램은 허락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끝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5월 11일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뭐 코비드 19 비상사태가 완전히 끝나면서 뭐 코비드 19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때는 개인 보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뭐 백신 접종 같은 것이야 거의 무료겠지만 그러나 이제 치료를 받으시려면 치료제에 대해서는 부담이 커지겠죠. 워낙에 약이 또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먹는 것까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32개 주와 워싱턴 DC, 괌, 그 US 버진 아일랜드에서 그동안 이 스냅 프로그램을 굉장히 그 코비드 19 시대에 확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약 반 정도는 스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왜 요즘은 마켓에 가면 EBT 해서 뭐 큰 부자 마켓, 뭐 미국, 뭐 부자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 비싼 이런 곳에서도 이 카드를 받잖아요. 크레딧 카드처럼 딱 내주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께서 미리 재정 상태를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3월 달부터 대부분 끊기기 때문에 이건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일정 수입을 갖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식료품비에서 뭐 $100에서 몇백 달러까지 대체적으로 한 가족이 몇 분 되면은 몇백 달러는 될 텐데 그런 그 보조금이 끊긴다는 것은 아주 그 크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 스냅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무슨 뭐 꽃갈 사탕을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 필수적인 그 식품을 사 먹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팬데믹 비상사태가 끝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뭐 렌트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러나 또 한 부분에서 또 열심히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그 라디오 서울 그 뉴스를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로 다른 혜택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그 지금 그 타이밍에 맞는 추세를 전해드리면서 그러나 또 그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오늘의 미국에서 전부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규 뉴스도 들으시고 또 뭐 한인회를 포함해서 많은 한인 봉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만 걸어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개 주 검찰총장들이 월그린과 CVS에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 두 군데입니다. 우편으로 낙태약을 팔지 말아라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검찰총장들이 보낸 경고장은 법적으로 어떠한 뭔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이기도 하잖아요. 미주리주의 공화당인 검찰총장 앤드류 메일리 총장이 주도를 해서 다른 19개 주의 검찰총장들도 함께 하는 건데 근거는 이런 겁니다. 1873년에 컴스탁법이라는 게 있다네요. 컴스탁법. 컴스탁 액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피임이라든가 낙태를 막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우편 발송을 금지한다. 그 당시도 뭐 파발마식의 우편 발송은 있었겠죠. 해서 1800년대 만들어진 그 법의 근거에서 식품의약국의 새로운 규정이 나왔잖아요. 그 규정에 대해서 20개 주의 검찰총장은 우리 주에서는 그런 거 안 돼. 그게 위법이야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또 식품의약국은 선출되지 않은 관계자들이야. 우리 검찰총장들은 다 이게 선출직이거든 하면서 뭐 미주리를 포함을 해서 많은 주에서 우리가 권한이 있으니까 식품의약국 연방인데도 연방 식품의약국의 규정 무시하고 낙태 알약을 처방전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걸 우편으로 보내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최근에 소매약국이 이 낙태약을 우편으로 팔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거죠. 왜냐하면 이 변화는 연방대법원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낙태를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합법화했던 것을 반대로 이제 불법화하는 그런 것이 있고 나서 이 낙태 알약을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우편으로도 임신 초기예요, 당연히. 해서 뭐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이라고 하죠. 경구약, 먹는 약, 뭐 초기에 사람들에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식품의약국에서 이처럼 결론을 내리자 연방 법무부도 1월 달에 그 식품의약국의 규정은 합법이다. 1873년도 컴스탁 액트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지 되는 약국들의 처신이 좀 보이는 거잖아요. 월그린의 경우는 악시오스가 물어봤더니 아직은 우리가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조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CBS는 아직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소송으로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미주리주를 포함한 20개 보수적인 레드 스테이트가 아닌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주를 포함한 진보적인 뭐 일리노이라든가 이런 주에서는 이 같은 20개 주의 검찰총장들과 서로 손을 모아서 우리 주의 약국에서는 그런 거 못 팔아요. 이런 걸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을 어느 주에서 듣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연방의 식품의약국에 그 같은 규정이 있지만 또 주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넓은 나라이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의 규제도 달라지고 자유의 범위도 달라지고 또 그것은 결국은 생각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더 보수적으로 되느냐? 보수적인 주에 살아서 아니면 보수적인 주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로 더욱 진보적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에 산다는 것은 역시 하나의 통일된 법과 통일된 생각 아래서 그쪽으로 쫙 군중 심리로 몰아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 살수록 그래서 복잡하고 무질서한 면도 있지만 개인이 컨트롤하는 것에 따라서 훨씬 좀 오픈마인드 되고 사람의 생각이나 생활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되죠. 내가 중심을 가지고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나갈 때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방 수사국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델라웨어지 비치자 들어가는 B자로 시작돼서 비치자 들어가는 별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곳을 3시간 반 동안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미리 예정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원했었던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델라웨어의 집 뭐 주말에 자주 내려가죠.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올라가는 것 같을 올라가야지 되겠네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12시간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3시간 반. 아침 뭐 8시 30분에 시작해서 한 12시경에 끝났다고 하니까 뭐 그곳은 잘 가는 곳도 아니고 뭐 더 규모도 작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적게 걸린 것이고 아무것도 기밀 서류는 없었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허라는 그 한인 특별검사 기밀 서류에 대해서 대통령에 관련된 것을 수사하는 그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공식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하루 만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밀 서류가 아닌 것들을 많이 가져갔답니다. 가져갔는데 그런 건 왜 가져가는가? 거기에 기밀 서류라고 적혀 있지 않았어도 내용을 꼼꼼하게 다 보겠다는 겁니다. 다 봐서 이게 기밀 서류가 될 만한데 기밀 서류로 분리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것까지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여기 이제 기밀 서류가 안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델라웨어 윌밍턴에 있는 집과 개인 사무실로 썼던 곳에서는 한 뭐 12건 정도의 기밀 문건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렸나? 12월 초에 12월 2일에 처음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서 그걸 빨리빨리 알렸어야지 되는 것 아니야? 물론 며칠 뒤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짐작을 했지만 어쨌든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2024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 것을 보더라도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년은 이제 금방입니다. 뭐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미 선거 캠페인 시작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재선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AP통신과 노크센터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41% 지지율. 그럼 12월에 비해서 2%포인트밖에 안 내려간 거거든요. 기밀 서류를 다루는 것을 잘못했다. 이건 40%입니다. 23%는 적절했다고 하고 36%는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당파적인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치인데 공화당은 70%가 잘못했지. 바이든이. 민주당도 44%가 잘못했지. 적절했다는 공화당은 6%밖에 안 되고 민주당 15%, 의견 없다가 많습니다. 민주당 40%, 공화당 24%. 이건 뭘 말하느냐면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기밀 서류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 들었거나 모른다가 37%, 일부 들었다가 35%, 많이 안다. 내가 이 뉴스를 팔로우해서 하는 사람은 28%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이든의 기밀 서류와 트럼프의 기밀 서류가 다르다더라. 이런 것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내놔라, 돌려줘라, 돌려달라 하는데도 기록물 보관소에서 안 돌려주고 버티기를 하다가 법원까지 가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고 뭐 몇십 박스를 가져갔잖아요. 그것과 바이든 대통령의 12건 케이스가 다르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어떠한 상태라도 똑같이 다 더 철저하게 더 적절하게 처신을 했었어야지 된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몬머스 유니버시티 뭐 별로 그 민주당에게 좋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서류 이슈가 있건 없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뭘 말씀드려야지 되냐면은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예정대로라면 저도 2024년도 대선 출마합니다라고 발표를 했을 법한데
이 기밀 서류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기밀 서류 이슈가 나왔을 때는 굉장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해서 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많이 다는 아니더라도 가려지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사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 본인이 뭐 그 서류를 다 챙겼겠어. 그리고 그 애프터에 잘못된 것이 발견된 다음에 조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딱 인정하고 빨리 그 다음에 처리해야지 될 부분 돌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조사 받겠습니다. 뭐 FBI 우리 집에 와서 더 하세요. 찾아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이 문제도 잦아들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뜻에서 이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뉴스고 간헐적으로 수없이 전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미국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뭐 20살 훨씬 넘었고 40대 초반까지 가는데도 내가 아직도 이 아이의 렌트비를 뭐 유틸리티 빌까지 스트리밍 서비스 빌까지 내줘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월 달에 이제 미국 기업에서 10만 3천 개의 감원이 있었다. 한 달로는 2020년 9월 이후 최고고 1월 달에 감원으로는 2009년 이후의 최고입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고용회사 Challenger Gray and Christmas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건데 내일 노동부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면은 아마 맞는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3천 개의 감원이 있었다. 내일 노동계에서 발표할 것은 뭐 고용률 아무튼 자세히 나올 텐데 이 가운데서요 10만 3천 개가 해고된 거죠. 10만 3천 명이. 그런데 40%는 테크 회사에서였습니다. 뉴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동안에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무슨 뭐 아마존, 그밖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너무 많이 성장폭을 확 늘려놨었던 그런 회사들. 뭐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했고 이자율 인상하면서 이제 필수품 수요에 대한 좀 줄어듦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소매업소가 테크놀로지 회사 말고 두 번째로 감원을 많이 했습니다. 13,000명, 부동산 회사 2,200명, 건축회사 1,100명 감원을 했는데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감원을 해도 고용시장 지금 완전히 강합니다. 완전 강합니다. 정말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주에 9개월 사이에 최저였고요. 18만 3천 건. 이었습니다. 2002년 지난해 4월 달 이후에 최저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잡 오프닝은 기록적으로 또 많습니다. 12월 달에 아직도 1,100만 개 일자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11월 달보다도 5.5%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2021년부터 계속 뭐 거의 50년 사이에 최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3.5%. 내일 정확하게 나오는 일자리 보고서를 조금 봐야지 되는데 늘어나는 일자리는 뭐 줄어든 게 지금 10만 3천 개지만요. 내일 늘어나는 일자리가 한 20만 개가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일자리가 현재 예상하기를 21만 1천 개면 줄어든 일자리가 10만 3천 개면 아직도 고용시장 괜찮다는 거잖아요. 고용시장 괜찮으면서 임금도 조금씩 상승되면서도 물가 상승률은 없는, 인플레이션은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가 하는 것을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아주 꼼꼼하게 전문가들도 따져보고 또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신경 쓰시고 하시는 부분이죠. 밀레니얼 세대 부모의 40%가 지난달에 내가 내 아이 B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을 내줬다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198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26살에서 41살, 예전에는요 18살 되면 다 독립한다고 그랬어요. 저 미국에 처음에 이민 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뭐 도와줄까 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이게 내가 말이 되느냐고 집에 그냥 좀 더 머무르라고 20살 될 때까지만이라도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친구 보기 창피하게. 요즘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없죠.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5분의 2가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26살에서 41살 사이 가장 큰 돈은 당연히 주택이겠죠. 렌트비가 됐던 모기지가 됐던 24%는 렌트비 도움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17%는 모기지, 그로서리 빌 도움 22%, 유틸리티 19%, 자동차 보험 많이 해주시는 거죠. 혹시 안 들을까봐 자녀분들이 18%, 자동차 페이먼트 그것보다 조금 작은 16%,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부모님 것으로 해야 되나요? 12%. 젊은이들에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대도시에 사는 젊은이라면 일자리가 있어도 모든 게 다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도해 드리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마켓 리서치 회사 원폴이라든가 아니면 또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사회학자 크리스틴 퍼케스카이라는 교수가 얘기하는 것, 또 여론조사 기관 개인 재정 회사 크레딧 카마 이런 회사들 것을 쭉 제가 종합을 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대에는 인플레이션 크죠. 렌트비 상승됐죠.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오히려 더 부모님들이 더 많이 그 돈을 벌려면 학교에 더 오래 있어야지 되겠어. 뭐 대학교가 필요 없어 하는 그런 한쪽의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남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학력이 좋아야지 돼. 이렇게 해서 더 오래 학교에 머물고 그러면 당연히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 이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결혼은 연기하죠. 집 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해서 2022년도 남자의 19%, 여자의 12%, 25살에서 34살 사이가 부모와 함께 삽니다. 게다 대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왜 그렇게 애완동물은 또 많이 키웁니까? 부모 집에 살면서도 이런 거 많이 겪으시죠, 여러분? 성인이라는 기간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자녀니까 더 도우려고 하고 있고, 31%의 부모가 크레딧 카마의 조사 결과 성인 자녀를 재정적으로 함께 살거나 비를 내거나 함께 살면서 비일까지 내주는 용돈까지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답니다. saving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보니까 부모의 반은 성인 자녀를 어떻게든 돕는데 평균 한 달에 돈으로 도우면 $1,000를 돕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 젊은이들이 절박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하시겠지 하면서 당연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원폴의 이제 지금 발표인데 왜 부모가 커버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젊은이에게 물어봤더니 30%는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저에게 스스로 네가 다 하라고 안 하셨는데요. 그리고 26%는 아무튼 뭐 부모님과 같이 살던 이렇게 하던 그게 공동으로 뭐 재정 부담을 하던 그게 더 경제적으로 싸거든요. 제가 편하니까요. 12%만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해주면 당연한 걸로 안다니까는요. 2020년대에는 부모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게 너무 흔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이 1, 2년 안에 모든 비를 처리할 수 있어요 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는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빚져서 빚으로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던데요. 젊은이들이니까 아직 모르겠죠. 부모의 입장은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보러 다 하라고 안 하던데요? 하는데 부모님들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크레딧 크라마의 발표에 따르면 3분의 2가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하시면서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3분의 2는 자녀가 22살 정도가 되면은 독립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4분의 1만이 독립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계획협회의 회장인 제임스 리 씨는 부모가 자신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충고를 합니다. 은퇴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셔야지 된다는. 그래서 대화를 하시랍니다. 자녀분과. 기한을 정하랍니다.
언제까지만 내가 해주겠어. 그리고는 그럼 그 다음엔 자녀가 혼자 나가서 살던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당연히 그럼 렌트비라도 내야죠. 이것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안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회사 동료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제가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대신 얘기해 줄까요? 그러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러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랍니다. 기한을 정하고 나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때가 되면 나는 끝낸다. 그럼 네가 그 뒤에는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이제 멤피스에서 29살의 운전자가 이제 경관들에 의해서 구타당하고 사흘 만에 숨진 그 청년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본인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도 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부통령이 되기 전에 연방 상원 의원이었죠. 그전에는 물론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이었는데 상원 의원이었을 때 조지 플로이드 정의 치안법안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 졸려서 숨진 그 조지 플로이드에 관한 이걸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 하는데 연기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하원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 공공안전을 추구하지 않는 폭력, 경찰 폭력 이런 것은 막아야지 된다. 어쨌든 그 뜻 같은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를 추모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 샤프튼 목사가 1968년도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 목사가 살해당한 그곳에서 또 지금 그 젊은 청년이 살해당한 것이 한탄스럽다. 그 도시에서 멤피스에서요. 자신이 범죄자가 되면서 어떻게 범죄와 싸운다는 것인가? 경찰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죠. 자신이 폭력배인데 자신이 갱인데 무슨 갱을 잡나? 뭐 이 청년은 갱도 아니었지만 5명의 무장한 사람이 돼서 무장하지 않은 한 사람을 공격한다? 그건 경찰이 아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타이어 니콜스의 죽음은 인종차별이다. 백인이었으면 타이어 니콜스가 백인이었으면 어떤 인종의 경관이든지 그를 죽도록 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장례식에서 보니까 원래 이 청년이 사진작가가 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막 사진들도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은 말할 만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제 평소에 그 숨지기 전에 니콜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기록으로 하거나 나의 스토리를 말로 하는 대신에 사진으로 캡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손도 말하고 손톱도 말하잖아요. 어떤 땐 귓볼의 떨림도 그런 것으로도 예민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시스터는 우리 그 브라더가 내 동생이 남동생이 숨져서 이런 뭐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은 참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항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내 남동생이 돌아오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교육을 더 받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또 한동안 대학교 입학 신청이 감소하다가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비즈니스, 마케팅, 의료 분야 뭐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으니까 짐작할 만하고 그리고 과학, 생물, 공학, 뭐 컴퓨터는 조금 빠졌는데요. 이제 포화 상태니까 감원 시작됐으니까 강희신이었습니다.